GSM 4901님, 선진국가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기광의 추천님 감사드리고요. 예,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날짜가 틀렸구나. 예, 345일. 우리 방에서는 봄봄봄을 틀 수 없어요. 네. 그 노래의 원곡을 작곡한 그 봄봄봄이라는 노래가 저기 표절 시비에 붙었잖아요. 예. 그 원곡을 작곡한 작곡자가 우리 방송 시청자야. 예. 예의상 그런 노래 틀면 안 돼. 양우 공조애님, 다이알 비누님, 노란색 본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방송 시청자분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네. 78725님, 유원 큰언니님 감사합니다. 예. 원곡자분의 노래는 제가 몰라요. 예, 그 원곡자분의 노래를 제가 아직 못 들어봐가지고. 근데 그 원곡자분이 그 봄봄봄 표절 시비로 이제 저 소송 들어갈 때 그때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서 막 그 고민 상담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기억해요. 아개꽃님, 동해 하루 한 번님, 가다시다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세월호 여정님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3월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우리 금방 올해 2015년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르지 않아요? 근데 작년은 진짜 시간이 안 갔어. 작년은 그 세월호 이후에 정말 시간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예. 내가 진짜 막 그 작년에 너무 괴로웠어. 3696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노래 끝난 다음에 얘기합시다. 토끼 누나님 감사합니다. 둥근 달님도 감사드리고요. 꼭 방송 시작하자마자 화장실 가고 싶어. 잠깐만 기다려봐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찬란한 6월은 어디로 갔을까. 힘내라 3862여 힘내라 3862여 우리의 순결한 6월을 난 지키고 싶다. 랄라랄라랄라랄라 아이고. 아르야식님, 백초롱짱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육자비님 감사하고요. 또 샤랄라 에리님도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인사 안 한 사람 있나? 1339님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봄봄봄 원곡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예. 저 노래 아니야. 우리나라 가수예요, 우리나라 가수. 가만히 있어 보자. 지금 아직 중계방, 역시 중계방 만들어졌죠? 그럼 일단 이제 중계방 시청하기를 눌러놓고,
아, 중계방이 왜 또 두 개야? 중계방을 단일화하라. 중계방을 단일화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중계방이 지금 한 개인데 왜 안 뜰까? 오케이, 떴다. 예, 됐어요. 태기 마미님, 3살 어린 동생님, 기준이 된 10년님, 미인 부자님, 푸른꽃 흰나비님, 가을 허수아비님,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예, 인슈님도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1학년 5반 3번. 너 초등학교 들어갔구나. 예, 됐습니다. 네, 그 원곡 얘기는 저기 지금 소송 중이니까, 예, 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또 브로콜리 조아님, 아르 야식님 감사합니다. 예. 무슨 협박? 누가 협박을 당했어? 무슨 얘기지? 자, 뭐 지난 밤새도록 난리가 났었나봐요. 막 저한테도 생전 처음 카톡 하시는 분들이 뭐 문자와 카톡으로 문재인이란 인간이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했다는 둥. 와, 엄청 그 문자를 많이 보냈어요. 예.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 폭침이 아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럼 또 폭침이 아니라고 욕을 했겠죠? 예. 전주 좋은 친구님, 파주구 현님, 도니와 풀피님 감사합니다. 일단 제목이 문재인이 천안함 폭침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오늘의 인트로로 들어갈게요. 예. 솔직히 이제 이 문재인 선수가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뭐 최초로 인정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새정치연합이 최초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예. 새정치연합에서 최초로 인정한 거 아니고요. 이제까지 새정치연합에서 여러 차례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믿는데 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혹이 있으니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내놔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었어요. 예. 제가 잘못 알았나요? 나는 이게 2012년에도 그렇고 2010년, 11년, 12년 매번 세정연에서 천안함에 대해서는 정부의 발표를 인정했어요. 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완벽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조사를 더 해야 된다. 그게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문재인 그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폭침이다를 뭐 최초로 인정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문재인 발언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정부 발표대로라면 정부 발표대로 북한에 잠수함이 와서 한 방 놓고 가버렸다. 그래 도주했는데 그걸 우리 정부가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했다. 그러니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 공백이 심각하다. 그게 주제야. 그게 주제인데 뒷부분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 공백이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인데 전부 다 기사에 그 앞대가리만 딱 따가지고 아니 정부 발표대로라면 그러니까 이게 저기 아니에요. 문재인 선수가 만약에 정부 발표를 부정했으면 지금 종편이 쌩 날려나지 않았겠어? 그러면서 야당 대표가 종북 세력이다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종북몰이를 하고 그러면서 문재인부터 뭐 국가보안법으로 신고한다는 둥 이러면서 막 또 탄압을 하면 그 탄압에 무서워갖고 벌벌 떨면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문재인은 야당 대표로서 왜 이렇게 신중하지 못했나 그러면서 욕할 거 아니야. 그치? 그냥 우리나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요 언론들이 뒷부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안보 공백을 비판한 내용인데 그 얘기는 묻어버리고 문재인이 폭침이라고 인정했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 제대로 몰랐던 사람 어젯밤에 이런 내용 모르고 밤새도록 욕한 사람 손 이거 이런 내용인지 잘 모르고 밤새도록 문재인 욕하고 나한테 문자까지 보낸 사람 아주 반성들 좀 해. 반성들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바라보는 빨리 와서 잘못했다고 그래. 미안하다고. 예.
아니, 사람이 이렇게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그 자세의 문제야. 근데 여러분, 내가 뭐라 했어요? 문재인이 당대표 되면 안 된다. 내가 늘 그랬지. 내가 문재인 당대표 되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그랬잖아. 지난 2월 달에 2월에 전당대회 전에 문재인이 당대표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막 비판했어. 반대하고. 왜 그랬겠어요? 이런 식이야. 이런 식.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그 사람의 본 뜻과 무관하게 그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상처를 내려는, 박원순도 마찬가지잖아. 박원순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국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했다라고 비판을 해. 문재인도 마찬가지야. 문재인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을 비판했는데 문재인이 폭침이라고 인정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재인이나 박원순 같은 사람을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계속 공격들을 한다는 거야. 계속 공격들을 하면 사람들이 제대로 찾아볼 열망은 없어. 남들이 욕하니까 덩달아 욕해. 그러면서 에이 문재인도 텄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문재인 당대표 반대했던 거예요. 문재인 당대표가 되면 온갖 가지로 상처를 내고 그 허위사실로 비난을 하고 그러면 그만큼 야권은 대권 후보라는 하나의 상품성에 흠집이 생긴다. 그리고 그만큼 이 야권 세력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대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야. 얼마나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그래도 이제 내 말 안 듣고 당대표 만든 거 아니야. 나는 뭐 그렇다 해서 당대표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도 안 해. 어떻게 그랬어. 그게 우리 수준인걸. 내가 문재인이 당대표 되면 온갖 가지로 상처를 받아서 그 대권 후보로서 더 흠집만 난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진영 전체에는 손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만들어 놨으니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은 각오했었던 일이겠지. 그러면서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문재인 대표가 어제 그 얘기를 갖다가 요렇게 천안함 폭침이라고 인정했다고 욕먹는 분위기. 나는 이게 널리 할아버지들한테도 다 얘기해야 된다고 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도 문재인이 천안함 폭침이라고 인정했다. 야당 대표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낫다고 봐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지. 문재인이 빨갱이란도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니 문재인이 천안함 그 폭침이라고 인정했는데 왜 빨갱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줘. 널리 알려. 무슨 진보 세력끼리만 알고 있지 말고 널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문재인 빨갱이라고 얘기한 사람한테 가서 요 신문기사 딱 들이대. 야 문재인이가 천안함 폭침이라고 하는데 왜 빨갱이냐? 그러면서 갖다 써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거 제목을 문재인의 본뜻은 이거다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이걸로 딱 걸어놓은 게 그래야 문재인이 그 천안함 폭침이라고 인정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앞으로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빨갱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하는 새끼들 이제 다 뒤졌어. 그러면 천안함이라고 인정한 문재인이 빨갱이면 박근혜도 빨갱이냐 이명박도 빨갱이냐 할 말 많잖아? 그지? 근데 우리 달림 또 이러면서 무조건 문재인은 잘못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은 또 잘못이라고 봐. 내가 계속 그랬지. 우리 달림이 어쩌다는 둥 막 문재인만 보면 눈물이 나요. 그런 인간들이 문제야. 정치인을 지지할 땐 그렇게 지지하면 안 되는 거야. 죽은 다음에 생각하면 눈물 나도 돼. 그렇지만 살아있는 정치인을 지지할 때는요. 절대 무조건적 지지를 하면 안 돼요. 항상 비판적 지지를 해야 되는 거야. 비판적 지지라는 게 뭐야?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나 버리지 않는 거지. 그래 문재인이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지금 온 국민 여론조사 해보니까 국민 절반이 천안함의 정부 발표 못 믿는다라고 나왔어. 그런데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느냐? 그거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재인의 주제는 그 단정적으로 인정한 게 주제가 아니라 아니 정말 정부 발표가 맞다면 정부 발표대로 인정을 하고 보면 심각한 문제 아니냐. 내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우리나라 군대의 원칙이 작전 실패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작전을 기획하는 건 여러 브레인들이 모이는 거잖아. 그래서 지휘관에게 작전 실패의 책임은 묻지 않는데 그러나 경계 책임
경계 실패의 책임은 묻는다는 거야. 작전을 실패했을 때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공격 작전 같은 거. 그러나 경계, 수비 경계의 의무 그걸 실패했을 때는 그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게 군법이래요. 그러면 정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주장대로 천안함이 북한 탓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함장은 지금 옷 벗고 뭐 해야 되는 거야?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결국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그것도 대잠수함 작전을 하는 소나라는 장비를 달고 있는 함장이 그걸 못 잡았다는 얘기 아니야.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거는 경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국방장관부터 26명이 전부 다 잘렸어야 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 알고 보니까 5명인가만 징계를 받고 6명인가만 징계받고 나머지 19명은 전부 다 승진했어. 정부 발표가 맞다면 이게 무슨 일이야? 훈장 받고 영전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한마디로 지금의 대한민국 군기가 완전히 개판이 돼 있다는 거야. 진짜 군기를 바로잡아야 될 군부대에서는 개판되고 엉뚱하게 대학가에 가가지고 군기 잡고 자빠져 있는 것들 아니야. 정말 시벌 놈들이. 천안함이 경계용이 아니래. 천안함이 그러면 무슨 용이었는데? 천안함이 그때 전쟁 중이었어? 전쟁 중이었어? 천안함이 경계용이 아니란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어? 전쟁 중이 아니면 전부 다 경계 중인 거지. 초기함이라서 경계 근무를 안. 경계는 기본인 거지 진짜. 전쟁 중이 아니면 군부대 기본이 경계 아니야. 국방을 지키려고 군대에 있는 거 아니야? 아 이제 쟤네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초기함이라서 경계에 임무가 없어? 할 말이 없다 진짜. 아 소나는 꽃게잡이 하려고 달고 있었어? 그랬구나. 여러분 경계 중이 아니라 전쟁 중이라도 그래. 이거는 우리가 북한을 납포하러 간 것도 아니고 북한이랑 전쟁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니야. 이거는 작전 실패가 아니라고. 이건 명백하게 방어 임무를 제대로 못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어 임무가 아니라도 그래. 부하들을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인들은 전쟁 중이 아닌 시기에 전쟁이 아닌 시기에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부하 49명이 죽었는데 그 함장에 그 함선의 함장에게 훈장을 줘? 원래 우리나라 군대가 그런 군대야? 어? 국정원이 생각하는 군대는 그런 군대야? 뻔뻔이가 판을 치네. 얼라 이 세상이 미쳤나봐. 진짜 우리 이 국정원 댓글원들의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가. 자 일단 뭐 제목 문재인이 천안함 폭침이라고 인정했으니까 국정원 고맙다고 쓰고 다녀야지. 문재인이 폭침이라고 인정했다 쓰고 다녀. 그럼 칭찬을 해줘야지 왜 욕하고 다녀. 문재인이 폭침이라고 인정했는데 왜 또 욕을 하냐고.
문재인이 폭침이 아니라 그러면 또 빨갱이라고 욕하려고 그랬지. 문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 욕하고 날 거 아니야. 나는 그래서 문재인이 천안함 폭침이라고 인정했다. 이거 그냥 냅둬야 된다고 봐. 그래야 앞으로 문재인이 빨갱이라는 이런 얘기하는 진짜 시벌놈들의 아가리에다가 이걸 딱 쳐놓고, 야, 문재인이가 천안함 폭침, 북한의 폭침이라는데 왜 빨갱이냐? 그런 무기를 써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인트로. 오늘의 인트로는 여러분 그 뉴스 보셨어요? 어젠가 그제, 어젠가 그젠가 라디오에서 나온 얘기인데, 실리콘밸리에서, 이 실리콘밸리가 뭐예요? 그 IT 산업, 그러니까 미국의 IT 산업의 메카 아니야. 그래서 최첨단 과학기술이 그 결집되어 있는 첨단 산업 지구가 이 실리콘밸리잖아요. 그런데 그 실리콘밸리에서 요즘에 핫하게 뜨는 분야가 뭐냐? 영생불사래. 영생불사 물질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게 어떤 성분을 갖다가 강화시키면 그 젊어진다는 거야. 도로 젊어진다. 그래갖고 이제 이 영생불사 불로초에 영원히 젊어질 수 있는 물질을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보도가 왜 나왔을까?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왜 영생불사의 물질을 연구한다라고 얘기했을까? 뭘 위해서? 주식이죠, 주식. 이게 지금 주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마 이제 그 영생불사 물질을 누가 개발했다, 이런 거를, 사실 그 물질이 나올 때까지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근데 그 물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만큼 주가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군대에 대해서 알긴 하냐. 야, 그러면 가서 박근혜한테 얘기해봐. 여자가 왜 대통령 하냐고. 군대에 대해서 알긴 하냐? 아유, 너는 뭐 알아? 자, 하던 얘기 마저 하면. 그래서 이제 이 실리콘밸리가 왜 이 영생불사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가? 그러면 정말로 어떤 과학적인 기술, 솔직히 얘기해서요, 영생불사의 물질이라는 거 그렇게 돈 비싸게 주고 연구할 필요 없어. 내가 산 증인이잖아. 내가 지금부터 한 3년 전 방송만 봐도 지금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여요. 내가 지금부터 한 3년 전 방송, 2010년 방송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막 늙어 보여.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퉁퉁 붓고, 근데 내 머리 깎고 살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채식을 많이 했더니 도로 젊어진 거 아니야. 막 동네 사람들 다 난리가. 우리 신랑이랑 내가 이제 몇 년 만에, 한 2, 3년 만에 횟집을 갔어. 이제 우리를 잘 아는 어떤 단골 아저씨가 있는 그 횟집을 갔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후쿠시마 사태도 있고 그래서 횟집을 잘 안 가다가 횟집을 딱 2년 만인가 갔는데, 그 사장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어머, 막 그러더니 날 막 이렇게 아래로 막 훑어봐.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관리 좀 하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모님 사모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고. 그래서 내가 바람나서 이뻐졌다는 식으로, 바람나면 여자들이 이뻐진다며. 바람나서 이뻐졌다는 식으로 막 훑어보는 거야.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내가 스타일이 변했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머리 깎고 살 빼고 채식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젊어진다라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대추차도 그래. 대추차를 마시면 정말 잔주름이 펴진다니까? 잔주름이 펴져. 그래서 뭐 이 그러니까 노화를 되돌리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 근데 말이에요. 내가 이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것들이 결국 또 주식 팔아먹으려고, 주식 먹튀하려고 새로운 분야를 개발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왜 우주항공산업으로 막 주식을 또 해먹은 거 아니야.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더 이상 해먹을 게 없으니까 이젠 영생불사라는 또 새로운 아이템을 던져놓고 그걸로 주식 먹튀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정말 젊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인류가 200살을 사는 게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거기서 문득 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신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선. 그 신선 얘기 알아요?
그 이제 노장 사상이죠.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그 좀 변형이 되는 거야. 진행이 되면서 변형이 돼서 논리적인 부분은 빠지고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영역만 남아가지고 칠선 사상이라는 걸로 변질이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그 그러니까는 인간이 지극한 깨달음을 그 얻게 되면 지극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자연의 흐름과 동화가 돼서 아니 내가 지금 폭침이 아니라 그랬어? 야 지금 방송 내용 아닌 얘기는 하지 마. 아 우리 지금 정원이들 들어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구나. 그럼 이참에 한번 불타는 10미닛을 한번 할까? 자, 그래요. 우리 막 정원이들이 들어와갖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 그래. 요럴 때 이제 불타는 10미닛으로 그래 니네가 들어와서 애쓴다. 녹여놓고 그래 불타는 10미닛 해가지고 추천이나 벌자. 어저께 그 불타는 10미닛 못해가지고 말이에요. 너무 아까웠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못했잖아. 그래. 하던 얘기를 이제 마저 하면 이제 그 우리 이제 동양 사상에서는 신선 사상이라는 게 있어. 그 신선 사상이라는 게 노장 사상에서 논리적인 부분이 빠지고 그 자연의 섭리에 완전히 동화된 그래서 나비와 내가 물아가 일체가 된 그러니까 자연 상태와 내가 일체가 돼서 된 상태가 경지에 이르르면 깨달음을 얻은 경지에 이르르면 나이를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왜 옛날 이야기에 보면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러 갔다가 두 노인이 바둑을 두는 걸 봐. 그리고 그 바둑을 구경하면서 한참을 앉아있다가 일어났더니 도끼자루가 썩어있더라. 그게 뭐냐면 그 노인이 바둑을 두는 거에 완전히 몰입해갖고 보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신선사상 이야기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제 사람들이 늙는다는 게 어떤 걸까? 그럼 늙은 사람의 그 뭐라 그러나 상징 내지는 늙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요 눈 밑에가 이렇게 처지기 시작한대. 눈 밑이 부풀어 오르고 처지고 그 다음에 이 팔자주름이 이렇게 깊어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마에 주름이 이제 짙어지고 이마에 주름이 짙어지고 눈 밑에 이렇게 그 소위 나이살이라 그러나 그런 게 부풀어 오르고 팔자주름이 심해지면 되게 나이 들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마에 주름지고 눈 밑에 이렇게 나이살이 들고 팔자주름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그 화를 많이 내면 화를 많이 내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 화내고 욕심을 부리면 그러면 그런 데가 변하는 거야. 눈 밑에 나이살이 부풀어 오르고 요 볼살이 부풀어 오르면서 팔자주름이 생기고 이마도 막 인상을 쓰니까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그런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결국은 불로장생에 물질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불로장생에 물질을 연구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보면 왜 나이가 들었는데도 되게 동안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70대 80대인데도 얼굴 보면 60대로 보이고 5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젊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욕심이 없는 거야. 이런저런 이기심과 욕심이 없는 사람은 얼굴이 굉장히 젊어 보여요. 노화가 좀 피해가. 결국은 이 노화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인간적인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되게 그 나이든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팔자주름과 눈 밑에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더 나이 먹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왜 그 욕심 사나운 아줌마들 보면 욕심쟁이 아줌마들 그리고 왜 동네 사람들한테 계속 뒷말하고 다니고 아줌마들끼리 이간질해갖고 쌈 붙이고 그런 아줌마들의 얼굴 봐봐. 정말 사납게 생겼잖아. 그죠? 그 투투같이 생겼어. 꼭 투투같이. 그게 결국은 다 이 나쁜 마음이 얼굴을 노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왜 정말 그 수녀님들이라든가 절에서 이렇게 수련하는 여승들 보면 얼굴이 맑고 깨끗하잖아.
진짜 기도 열심히 잘하는 수녀님이나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그 스님들을 보면 얼굴이 맑고 깨끗하고 나이 가늠이 안 돼. 예. 그게 결국은 이 욕심이 쌓이고 쌓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욕심이 쌓이고 쌓여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내가 실리콘밸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그들이 그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을 만든 목적 자체가 주식에 대한 욕심, 주식 먹튀를 위한 욕심이기 때문에 아마 그 물질을 개발한 인간들도 불로 장생하지는 못할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거. 그래서 그거 오늘 인트로로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 우리의 많은 욕심이 진실을 가리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더 빨리 내모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정말 우리 욕심 없는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근데 사실 그럼 욕심이라는 게 뭐냐? 욕심은 다 나쁘냐? 인간의 욕심은 다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생물학적 욕심이 있잖아요. 생물학적 욕심은 뭐야? 먹고 싶은 거, 식욕. 그 다음에 적당히 자야 건강이 유지되니까 수면욕이 있죠. 그 다음에 인류라는 생명체가 연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성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소위 이제 그 생물학적인 욕심이 되는 거고, 이 욕심은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욕심이, 본질적이라기보다 더 물질적인 욕심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 말고 사회적인 욕심이 또 있다는 거야. 사회적인 욕심이라 그러면 명예욕 같은 게 되게 크잖아요. 명예욕. 그리고 또는 막 그 승부욕. 이기려는 욕심. 막 싸워서 이기고 싶은 욕심. 그 다음에 자신의 가치를 명예롭게 지키려고 하는 명예욕. 이런 욕심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물질, 잉여 물질에 대한 욕심. 황금에 대한 욕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에 대한 욕심. 누구세요? 저도 돈 많이 써요. 네. 우리 그냥 저기 정원이들이 와가지고 애쓰고 있죠. 어저께 숲속의 참치가 딱 걸린 다음에 오늘 뭐 총 동원했나봐? 그래, 와서 얌전히 앉아있어. 자, 하여튼 그래서요,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인 욕심으로 뭐 식욕, 수면욕, 성욕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욕심으로 명예욕이라든가 승부욕이라든가 성취욕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사회 욕구로 권력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황금에 대한, 그러니까 그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모든 욕심은 다 나쁘냐? 아니라는 거지. 인간의 욕심 중에서 가령 뭐 성취욕이라든가 명예욕이라든가 이런 욕구들은요,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욕구라고 생각해. 그리고 인간이 식욕도 수면욕도 성욕도 없다 그러면 그것도 비정상이야. 인간이 기본적으로 식욕, 수면욕, 성욕은 있어야 돼.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물학적인 존재 유지에서 꼭 필요한 거고, 그 밖에 나머지 사회적인 욕심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가질 것이, 우리가 무엇을 가치로 여길 것이냐. 예, 이게 되게 필요하다. 야, 방송하고 관계없는 얘기하는 것들 지금부터 강퇴시키겠어. 또 누구야? 지금 방송 얘기, 지금 욕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그 뭐 주적이니 아니니 그런 얘기 왜 해? 다 강퇴야. 또 누구? 방송과 무관한 얘기하는 것들 지금부터 다 저기 강퇴야. 얘기해봐. 나와 빨리. 오늘 저기 일당 받아야 되는데 너네 저기 블랙만 받아가면 되잖아. 너네 블랙만 받아가면 일당 다 받잖아. 그래서 그 인간이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내가 늘 얘기하는 거, 비행기 얘기. 그 옛날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저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카루스 같은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었나? 하여튼 그 옛날 신화에 보면 하늘을 날고 싶은 이카루스의 전설이 있잖아.
막 깃털을 모아가지고 촌농으로 해서 막 날아가는 그런 꿈을 꿨던 존재가 수천 년 전에 이미 유럽의 전설로 전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소위 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비행기에 대한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를 그려서 설계도를 그렸고, 그 설계도를 그 이후에 라이트 형제와 기타 등등의 과학자들이 비행기라는 물질로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날고 싶다라는 욕구, 이건 무슨 욕구야? 수면욕이야? 성욕이야? 식욕이야? 권력욕이야? 아니잖아요. 이 도전하고 싶은 욕구, 어떤 성취욕,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이제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성취욕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필요한 인간이 발전하기 위해서, 인간이 발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욕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욕구는 다 모든 욕심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욕심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 그 인간의 본질적인 생물학적인 욕구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회적인 욕구 중에 성취욕이라든가 아니면 명예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 개발시켜줘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소위 이제 인류 전체, 그러니까는 욕심 중에서도요, 자기를 위한 욕심이 있고 정말 공동체를 위한 욕심이 있는데, 그 공동체를 위한 욕심은 사람을 늙게 만들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 어떤 막 그 종교적인 그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을 막 전도하고 그 마을을 공동체로서 막 만들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굴 보면 맑아요. 그죠? 그리고 무슨 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막 정말로 희생전심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 욕심이라는, 그 욕심의 그늘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 욕심이 없는 거야? 욕심이 있는 거야. 욕심이 있더라도 그게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공동체를 생각하고 자기를 버리려는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 늙고 흉악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뱃속,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늙고 추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근데 모든 인간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런 욕심들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그 우리의 공동체들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거냐,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왜 망치 부인이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사실 우리가 시사 문제를 고민하는 거, 어떻게 보면 시사라는 게 뭐예요? 오늘 현실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현실에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러면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이라는 건 뭐냐?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야. 그러면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 소위 철학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고민하는 게 철학이라고. 그래서 철학이 없으면 그 이 철학이라는 게 사상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철학 사상이 없다라면 인간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게 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꿰뚫어서 해결하지 못하고 늘 일 터지면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모든 일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철학의 부재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과 사상을 바로잡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 그러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난 조금 아까 이렇게 리방하기 전에 그 어떤 사람이 채팅에다가 뭐 무슨 누가 아마 나쁜 말을 썼나 봐. 그 나쁜 말을 한 시청자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푹 꼬아서 청와대로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봤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우리는 박근혜를 비판하고 박근혜의 정치적 무능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맞지만, 할 수 있는 농담에도 질이 좀 있다. 농담에도 이렇게 좀 질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계관의 부재가, 그러니까 왜 나쁜 짓을 하는 놈들 손가락을 분질러 버려야 돼,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농담이야. 근데 막 그걸 푹 꼬아서 청와대로 보내라, 그런 거는 나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농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풍자와 비판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그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봐. 지금 박근혜는 굉장히 정치를 잘못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
사실 동네반장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국회의원을 그렇게 오래 헤쳐먹고 대통령까지 됐다라는 것은 우리 국가와 민족의 비극이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인간이다. 박근혜도 인간이다. 그 관점을 잊어버리면 난 안 된다고 봐. 그게 우리가 민주주의자로서 가져야 될 되게 본질적 자세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잘못하는 인간일지라도 그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기본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면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왜 그걸 맞받아칠 논리를 상실하는 거야. 박근혜를 우리가 인간 대접 안 해주면 그들이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비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게 뭡니까? 인권? 모든 인간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게 인권이에요. 그러면 박근혜도 인간적인 그러니까 범죄자가 될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 범죄자는 인간이 아니야? 범죄자도 인간이야. 그래서 범죄자의 인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박근혜를 비판하더라도 또 그 박근혜를 지지하는 몰지각한 놈들을 비판할지라도 그들이 인간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나쁜 짓을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대우해줘야 돼.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대우하고 인간다운 행동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니까 너는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버리면 그들은 다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잖아. 그래, 나 원래 그런 인간이야. 놈들이 나를 이적단체라고 지목했으니까 내가 이적단체로 찾아간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란 존재를 잃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 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입장이라면 이라고 생각하는 거. 공자님이 이야기하신 공자의 사상에 나오는 예가 뭐냐. 공자가 되게 그 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노자가 우주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다라면 그 우주의 본질적 깨달음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인할 거냐, 어떻게 인간이 그 깨달음을 얻고 온전한 존재가 될 것이냐.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자의 사상이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철학적인 원리는 잘 찾았지만 그 원리로 가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노자가 좀 부족했던 거야. 그 부족한 부분에 강조점을 뒀던 게 공자의 사상인 거죠. 그러면서 공자가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 소위 실천적 예에 대해서, 예의 범절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예가 뭐냐?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막 무슨 절을 몇 도로 하고 그런 게 예가 아니라 본질적인 예는 뭐냐면 남이 나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남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대로 해줬으면 싶은 마음으로 남을 대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그 마음으로 남을 존중하는 거. 그게 예의라는 거죠. 예. 영혼의 갈증님 지금 이어폰이 사고치고 있어요. 예. 지금 막 오탄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화기를 좀 손대주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 본문하고 관계없는 이야기하면 내가 블랙이라 그랬지. 좋아. 그래. 잘 됐네. 한번 계속 떠들어 봐봐. 잘 됐다. 요때 지금 또 다 정리하게. 누구야? 누가 지금 관계없는 얘기하면서 떠들었어? 인트로의 목적. 벌레를 사전 검열해가지고 걸러내는 모기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사실 이제 제가 민주행동 가가지고 민주행동 모임에 가서 되게 당황했던 건 어느 특정 팟캐스트에 계속 주제곡이 나오는 것도 좀 당황스러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함세웅 신부님께서 수개표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수개표 이야기를. 근데 사실 우리 방 시청자들은 우리 방은 개표 부정 이야기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수개표론자들의 주장을 우리 방에서 언급하면 안 돼. 왜 그랬냐 하면 그 수개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맨 첫 출발이 이게 사실은 맨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수개표론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 첫 단추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좌우지간 나는 그 수개표론자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는 수개표에 관련된 주장을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쓰면 블랙 걸리고, 그리고 내가 텔레그램도 친구를 끊어버려요. 차단해버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소위 굉장히 소모적 논쟁이라는 거야. 수개표론은 그 실제로 국정원 범죄로 포커스가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주로 악용되는 그런 사건이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어저께도 설명했지만 연평도 사건 때, 연평도 폭침 사건 때 그 당시에 국정원이 연평도 피격 가능성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게 국회에서 공개가 됐고, 그로 인해서 그러면 청와대가, 이명박이 이 남한의 본토가 공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안 상태에서 이상한 훈련했다는 거야? 이러면서 논점에 막 몰아가야 될 때 안상수가 보온병 들고 뭐 포탄이에요, 탄피에요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논점을 딱 휘었잖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노무현 대통령 죽음으로 몰아갔던 건 이명박 정부의 검찰과 언론이다. 그렇게 딱 포커스를 잡고 가야 되는데 경호원이 죽였다라는 허위사실을 막 유포해가지고 결국 본질을 흐렸잖아. 그런 것처럼 나는 그 수개표론에 동의하지 않는 게 소위 우리가 중심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했다.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수개표론으로 싹 유도를 해가지고 항상 국정원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때 수개표론이 막 인터넷에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개표를 하면 부정선거는 없다. 그런 주장을 막 한단 말이야. 이승만이 부정선거할 때 수개표였다고. 수개표를 하면 부정선거 안 한다. 누가 그래? 어차피 여기서 계산된 거 위로 보고돼가지고 그거 합산돼가지고 그 발표되는 과정, 그 과정이 오래 걸려. 그 오래 걸리는 과정에서 지금 구마다 이제 개표소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구마다 개표소가 하나씩 있어. 그러니까 도봉구 선관위 그러면 도봉구의 선거구 2개를 같이 여기서 푼단 말이야. 선거구는 2개이고 투표소는 7개씩이야. 그러면 10몇 개의 투표함을 가지고 와서 도봉구 선관위에서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255개의 선거구가 있어. 그 선거구 중에서 몇 개를 묶어가지고 개표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거기서 부정이 난다. 그걸 각 당에서 거기 현장에서 다 감시를 해요. 각 당별로 참관인들이 와서 감시를 한다고. 그런데도 거기서 부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부정이 없다? 만 몇천 개를 누가 감시할 건데? 만 몇천 개를 누가 감시할 거야? CCTV로 보면 된다? CCTV도 다 조작해. CCTV도 어느 장면에 딱 멈춰갖고 그 앞부분 15분을 계속 돌리면 그거 조작이 가능해요. 그렇잖아. 그러니 이 수개표론자들의 주장은 사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국정원이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고등법원의 판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쓸데없이 수개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고. 그래서 내가 수개표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나는 그 수개표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이야. 그 수개표를 맨 처음에 주장했던 무슨 선관위 노조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무효 운동했던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전자투표로 당선돼서 그게 조작됐다고 주장한 사람이야. 응? 그런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 따라다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수개표론자에 대해서는 그 관심 자체를 갖지 말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 자리에서 그 함세웅 신부님께서 수개표 얘기를 하셨어. 그러면 우리 방송 시청자들은 굉장히 당황했단 말이야. 이거 뭐야? 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막 설레설레 저었잖아. 에이, 저건 아닌데? 그런데 이게 내 방송이었다면 함세웅 신부님 강퇴야. 수개표 얘기했기 때문에 강퇴예요. 그러나 나는 함세웅 신부님이 연 자리에 간 사람이야. 그러면 그 자리에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 그 자리에서 나랑 생각이 100% 일치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나하고 생각이 100% 일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적어도 한 가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야. 박근혜 정부가 독재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 그걸 막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를 내가 떠나지 않는 거. 나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수개표에 동의하지 않아. 앞으로도 수개표와 관련된 어떤 행동도 같이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자리는 수개표 반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수개표 운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박근혜 독재 정치를 막자는 게 목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게 민주주의야. 야, 망치년아! 그럼 왜 이 방에서는 내쫓냐? 너네 SNS 할 때 너한테 욕하는 애 친구 끊어 안 끊어? 끊잖아. SNS가 뭐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나랑 취향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이 방송의 목적은 망치 부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방송이야. 망치 부인의 얘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듣는 방송이라고. 그러니까 망치 부인 얘기에 동의 못하겠으면 꺼져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스스로 안 꺼지고 지랄하니까 강퇴를 시키는 거지. 이 방송은 내 방송에 동의한 사람만 보는 방송이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어? 그런 게 어딨냐? 뭐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지. 우리 집에 내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오는 거지. 여기는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다른 데로 나가면, 내가 무슨 다른 시민단체 모임을 가거나 집회로 나가면 그 자리에서 나하고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 내쫓지 않잖아. 그 사람들의 자리니까. 그러나 여기는 내 집이야. 내 집에 내 맘에 안 드는 손님은 꺼지는 거지. 그게 기본이지. 너네 롤방에 와갖고 테트리스 틀으라고 그래봐. 강태블랙이야. 어디서 개소리야. 자, 뭐 혈액형에 대한 얘기 또 왜 얘기하는데, 그 뭐 사람을 그렇게 하나로 규정하지 마. 경상도 사람은 전부 다 박근혜 팬이고 전라도 사람은 전부 다 김대중 팬이고, 그것도 다 착각이에요. 선입견이야. 그 혈액형을 가지고 막 혈액형에 막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 혈액형으로 막 사람을 판단해. 나 B형이야. 우리 신랑도 B형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혈액형 얘기할 필요 없어. 어떤 혈액형이 어떻다가 다 개소리야. 우리 신랑 경상도야.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지금 새정치연합에 들어가 있어. 박근혜 진짜 싫어해. 하이또이 이 시발년아 세월호 좀 지워라. 돈 많나봐? 아, 박근혜한테 욕한 거구나. 그래요. 내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저거 박근혜한테 욕한 거 같아. 혈액형 얘기 다 그 개소리예요.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 어젯밤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얼굴이 좀 불긋불긋하고 조금 푸석푸석해 보이지 않아요? 어저께보다 좀 얼굴이 별로 안 좋지. 어저께 내가 이거 안치환의 어떤 유언, 안치환이 부른 어떤 유언이란 노래예요. 내가 어저께 이제 우리 동생이랑, 아니 우리 딸내미가 이제 어저께 삼겹살이 먹고 싶다 그랬잖아. 삼겹살이 먹고 싶다 그래갖고 그 얘기 또 우리 동생이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가방도 자기를 안 주고 니들끼리만 삼겹살 먹으면 맛있겠냐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먹자. 신랑이 또 어저께 늦게 들어온 날이야. 그래서 이제 딸을 데리고 삼겹살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딸이 내가 구워주는 건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삼겹살 파는 집을 갔지. 그리고 이제 동생이랑 조카랑 딸이랑 4명이서 같이 이제 삼겹살을 먹는데, 삼겹살 3인분을 시켜서 4명이 먹었어. 너무 비싸. 삼겹살 1인분에 13,000원이야.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3인분 시켜갖고 4명이 먹었어. 근데 이제 우리 동생이 어저께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막 속상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고 이제 소주 한 병을 깠지. 원래 딱 한 병만 반주를 탁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 소주의 문제는, 소주를 한 병 따면 절대 한 병에서 안 끝나. 소주를 한 잔도 안 마실 수는 있지만, 한 잔만 마신 사람은 없다. 그 얘기가 맞다니까? 한 병을 깠는데, 이제, 이때 두 병 까고. 두 병으로 끝낼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인간적이지. 이미 두 병을 깠을 때는 이미 소주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상황이야. 세 병을 또 깐 거 아니야. 둘이서 소주를 세 병을 먹고, 꽐라가 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술김에 막 운동을 하고 잤어요. 예. 근데 내가 이제, 사실 이게 몇 년 만에 마신 술이야. 그러니까 2012년 여름에 마시고, 2012년 여름에 소주 마시고, 3년 만에 마시는? 2년 지나서 마시는, 2년 반 만에 마신 소주야. 왜냐면 이게 소주는, 내가 소주를 잘 안 마셔요. 왜냐면 이 소주는, 마시면 과음을 하게 되더라고. 나는 이게 소주는 거의 뭐 몇 년에 한 번 마시고, 되도록이면 안 마시려고 애쓰지만, 소주를 마시게 되면 이게 절제가 안 돼. 그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셨던, 어제 말고 그 전에 마신 술이, 이제 2012년 7월에 9월인가? 잡혀가기 얼마 전이야. 내가 방송 접고 있었을 때니까 하여튼 9월, 10월 그 정도였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우리 제부가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러니까, 점심을 같이 먹자. 점심만 먹으러 갔어. 근데 이제 동태탕이, 너무 이렇게 느끼하더라고. 이렇게 느끼한 걸 먹을 때는 이렇게 딱 좀 식도를 씻어줘야 된다라면서. 소주를 딱 한 잔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그날 7병을 마신 거야, 둘이서. 소주를 7병을 마시고, 그래, 내가 그때 결심했잖아. 내가 다시는 소주 안 먹는다. 이 소주를 먹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주를 했는데, 둘이서 반주를 7병을 마시고. 우리 제부가 주도가 있어요. 예. 주도가 뭐냐? 똑같이 마셔야 돼. 똑같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꼭 똑같이 해서 이제 7병을 나눠 마시고, 이제 저녁 때 이제 신랑한테 뒤지게 혼나고, 무지 욕을 먹고, 이제 물론 신랑보다 더 무서운 건 딸이었죠. 딸한테 그냥 오만 쌍욕을 다 먹고서 이제, 내 술은, 다시 소주 안 먹는다는데 어저께 또 먹은 거 아니야. 그냥 어저께 먹고, 저녁 때, 내가 요즘에 이제 아이폰으로 운동하기를 해. 아이폰 운동하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아이폰에 보면 하트 모양이 나와. 아이폰 6에 보면. 그래서 그 하트 모양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기 이제 만보기가 있어, 만보기가. 그래갖고 내가 만보기를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제자리 걸음만 해도 이게 올라가. 제자리 걸음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막 걷잖아. 그럼 이게 만보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막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할 때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요 숫자로 올라가는 거, 카운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밤에 하여튼 한 4,000개 정도를 했어. 어젯밤에 운동한 게 4,000개. 낮 동안에 왔다 갔다 한 게 한 3,000개였고 해서 7,000개 정도가 지나갔고, 오늘 새벽에 내가 새벽에 딱 운동을 해가지고, 보이나? 잘 안 보이나? 포인트가 안 맞나? 예. 9,780. 아침에 9,440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9,440걸음을 걸은 거야.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동안 9,400걸음을 걸은 거야. 이제 이제 걸으면서 이제 운동을 한 거지. 1시간 반을. 한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랑이 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다 말고. 얼마나 놀랬겠어, 내가. 신랑 깰까봐 내가 불도 끄고 운동하고 있는데, 불 끄고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꽥 소리를 질러갖고 내가, 왜 그래? 막 쫓아갔지. 그랬더니만, 꿈을 꿨다는 거야.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탁구 경기를 했대. 한국하고 일본이 탁구 경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관람을 하고 있는데, 일본 놈들이 그 경기장에 불을 끈 다음에 일본이 우겼다고
일본이 이겼다고 우겼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싸웠다는 거야. 그래서 난 우리 신랑이 나 화내는 거 내가 이제까지 3번 봤어. 첫 번째가 내가 헤어지자 그럴 때 1990년에 나한테 신경질 낸 거. 그 다음에 2번째가 우리 그 김근태 의원님한테 어떤 나쁜 년이 그 막 쌍욕을 했어. 그 여자한테 화낸 거.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하여튼 그것도 누구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걸 내가 이제 본 거지. 2번째 건 내가 전에 들었고 3번째 건 내가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별로 중요하게 화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신랑이 막 자다가 확 화를 내는 거야. 꿈 내용이 꿈속에 탁구 대회 때문에. 꿈속에 탁구 대회인데 그 일본 놈들이 불을 끄고 지가 이겼다고 막 우겼다고. 그게 억울해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장자장해서 재워놓고 내가 마저 운동을 했잖아.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꿈이야. 그 스포츠가 자기 전에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자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야. 꿈도 꼭 그런 꿈을 꾼다고. 예.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신랑하고요. 결혼한 게 96년이고 90년부터 연애를 했어요. 90년 봄부터 했으니까 91, 2, 3, 4, 5, 6년 연애하고 결혼했죠. 녹방인가요? 몸캠 언제 하나요? 미안해. 여캠 순위 보고 왔구나. 오늘 내가 5위 안에 들었더라고. 그래서 참 기대를 갖고 온 것 같은데 미안해. 그냥 다음 칸으로 가. 우리 방에서 그런 거 안 해. 내가 몸캠하면 손님이 떨어져. 그래서 그냥 미안해. 참 난감하네 이거. 내가 그래서 좀 쉬는 동안에 여캠 순위가 막 떨어졌길래 속으로 은근히 아프리카 사장님한테 참 내가 그동안 미안했는데 뿌듯하더라고. 근데 또 5위 안에 들어가지고 미안해. 그냥 다음 칸으로 가면 돼. 이게 분노해가지고 여캠 아니야 여기? 미안해. 자,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꿈꾼 얘기까지 하고 내가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하여튼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은 뭐냐면 제자리 걷기를 한 6,000걸음 정도 제자리를 걷고,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를 한 20개, 그 다음에 이제 팔굽혀펴기 20개, 그리고 기마 자세로 앉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기마 자세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거, 다리 근육 만드는 거. 그래서 그 다리 근육 만들기를 한 20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 밖에 나가면 아까도 내가 갔다 오는데 깜빡했어.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근육 단련하는 거, 그런 거 좀 하고. 스쿼트가 뭔지 그걸 스쿼트라 그래요?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것처럼 앉았다 일어나는 거? 그걸 스쿼트라 그래?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루에 한 200개 정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200개, 그 다음에 앉아갖고 허리 접기, 앉아서 허리 접기 200개, 그 다음에 허리 돌리기 300개, 그리고 이제 걷기, 이렇게 6,000걸음 걷고, 또 뭘 하더라? 그 정도 하고 나면 한 9,000개가 되는데, 처음에는 한 3,000개 정도밖에 못했어. 힘들어갖고. 3,000개 하면 그 다음에 막 땀이 막 나는 거야. 근데 점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야. 그 다음 날은 한 4,000개 하니까 땀이 나고, 그 다음에는 한 7,000개 해야 땀이 나고, 그러면서 숫자가 점점점 늘어가가지고, 이제는 그냥 어떤 날은 15,000까지 했어. 하루 종일 한 게 15,000.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몸을 움직여 버릇했더니 걷는 게 진짜 편해졌어요. 저 경향신문 걸어갈 때 내가 화요일 날 프란체스코 회관으로 걸어갈 때 그때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야. 내가 작년 봤잖아. 왜 도봉산 입구에서 내려갔고 버스에서 내려서 도봉산 입구까지 갔는데 입구 가서 간판 보고 돌아왔잖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간판만 보고 내가 돌아왔잖아. 걷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렇게 몸을 막 움직이고 나니까, 이게 몸을 움직이고 나니까 그렇게 숨이 안 차. 그리고 그래서 진짜 운동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시청자 중에
우리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운동 전문가야. 운동 전문가를 만나서 내가 상담을 했어. 그래서 이제 1대1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너무 고급 트레이너야. 그래가지고 그 트레이너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서 내가 사실은 이제 치료받는 마음으로 그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뭐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내가 그걸 병을 건강해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신랑한테 여보 그게 60만 원이래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펄쩍 뛰는 거야. 펄쩍 뛰면서 서민들 한 달 생활비인데 그 돈을 주고 운동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운동을 시켜주겠다고. 자, 앉았다 일어나기 이러면서 지금 공짜로 집에서 운동을 시작하고 있어요. 아 근데 그 우리 동네 아파트에 그 저기 헬스장이 있어. 9만 원인가? 3개월에 9만 원 이렇게 하는. 그 내가 전문가한테 배우고 싶다 그랬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우리 신랑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낭비.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당신이 만약에 그래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는데 당신이 그럼 나중에 나경원 1억 피부과랑 뭐가 틀리겠냐. 1년이면 그거 돈 1,000만 원 돈이다. 그러면 1억 피부과 나경원 1,000만 원 헬스 저기 망치 부인 뭐가 다르냐. 네 그랬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집에서 제자리 걷기 앉았다 일어나기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그리고 이렇게 그 저기 뭐야 허리 접기 허리 돌리기 그러면서 지금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나는 그리고 요가도 해. 요가.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요가까지를 쫙 하면 근데 내가 순서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단 걷기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하고 마지막에 요가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걷기 운동을 한 다음에 요가를 하고 근육 운동을 하는 게 맞는지 순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체지방 분해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하고 요가하고 3가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체지방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고 두 번째로 근육 운동을 하는 거야 요가를 하는 거야. 어떤 게 맞아요?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요가 그게 맞아? 그게 순서대로야? 3개를 같이 써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막 그 제자리 걷기 허리 돌리기 이러면서 이렇게 그 땀날 때까지 체지방 분해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근육 단련 그래서 그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허리 접기 그리고 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그거를 가운데 하고 그리고 이제 요가로 마무리를 하는데 근데 요가가 근육을 쭉 빼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질문하는 이유가 근육 운동을 해놓고 요가를 하면 근육이 쫙 빠지는 거 아니야? 근육이 쭉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이완되는 거잖아. 그래도 그렇게 순서하는 게 맞아요? 알았어. 나 그 순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근육 안 빠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가를 하면 그 근육을 쫙쫙 늘려주거든. 근육을 쭉쭉 늘려주는데 괜히 근육 키워갖고 늘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근육의 양이 그러니까 스트레칭만 하면 체지방 운동하고 요가만 하면 근육량이 사라져. 내가 해보니까 체지방 분해 운동하고 요가만 하면 근육이 사라지더라고. 그런데 근육이 사라지면 결국은 이 힘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날씬해지는지 몰라도 몸은 날씬해져도 쓸모없는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근육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육을 이렇게 근육 만든 다음에 요가를 하면 정리가 되나 보지? 알았어. 틀리지 않았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망치 부인의 그 인트로 오늘의 망치 부인의 인트로가 좀 중간에 들어갔어요. 앞부분의 제목 때문에 문재인이 천안함을 폭침이라고 인정? 예, 물음표를 딱 해놨더니 막 난리가 났었잖아. 이제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어젯밤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문재인 문자는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그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인정을 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저기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인정을 안 했으면 또 뭐라고 욕하려고.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천안함이 폭침이 아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랬다 증거가 없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미친놈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문재인을 종북 괴수라고 몰아붙이고 그러면서 막 민주세력들 탄압하고 죄 잡아들이고 압수수색하고 그러면 또 겁먹고 막 위축돼가지고 홀따닥 겁먹어가지고서는 문재인이 한 당의 당 대표가 돼갖고 왜 그렇게 또 그 조심성 없이 말했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또 욕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저께 막 욕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실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기 이전에 진지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덩달아 욕을 하는 거야. 사실 어저께 문재인이 했던 얘기의 핵심은 뭐였어요? 어제 문재인이 얘기했던 핵심은 이 천안함 사건이 정부의 보고대로 보고를 맞다고 인정한다면 이 천안함은 북한의 잠수함이 와가지고 그 한 방에 천안함을 쪼개놓고 유유히 사라진 거다. 도주한 거다. 근데 우리 정부가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안보 공백이다.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재인의 주제는 천안함이 폭침이다. 이게 주제가 아니라 천안함이 폭침이라고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그게 맞다고 전제한다면 거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걸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한 대한민국의 정부 수준이라는 거야. 안보 능력, 안보 공백,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주제인데, 소위, 야당 지지자들도, 소위 진보 세력들도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보다 무조건 덩달아 문재인 까기, 덩달아 문재인 까기. 왜 그랬을까? 누가 그렇게 문재인 까기를 열심히 할까? 이게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오잖아.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이게 야당 지지자들이 각자 자기 지지정당별로 쪼개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문재인과 새정년 까는데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다가오는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야당 지지자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무조건 새정년 욕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문재인 욕하고 이거에 열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볼 때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본질적인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덩달아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 이제까지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방송을 했잖아.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할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게 다 노무현 탓이라는 게 그렇게 누구나 다 노무현을 욕하는 게 온 국민의 기본 전제였어.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고은이 아니라 누구지? 한가인이란 여배우가 너무 예쁘게 사진을 찍었어. 근데 그 화보 밑에 달린 첫 번째 댓글이 연정훈 개새끼야. 연정훈이라는 이제 한가인의 남편을 욕하는 거지. 이렇게 예쁜 여자를 연정훈이가 차지했다. 연정훈 개새끼 이렇게 써놨어. 근데 그 연정훈 개새끼라는 댓글에 쭈르륵 무슨 공감 댓글이 달리는데 그 공감 댓글 1등이 뭐였냐?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한가인이란 이쁜 배우가 연정훈하고 결혼한 게 노무현 탓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댓글을 달아놨어. 그러면서 뭐든지 노무현 탓을 하던 그 시대였어. 근데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한 건 있다고 생각했고 그걸 비판하는 방송을 했어. 한미 FTA 졸속 추진,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 문제, 그리고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거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분명히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초기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 이외에는 노무현이 뭘 잘못했냐고.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그 당시에 노무현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말을 함부로 한대. 그래서 그럼 무슨 말을 잘못했냐 했더니 이쯤 하면 막가지 하는 거죠. 그런 말이 잘못했다는 거야. 그 말이 왜 나왔냐. 근데 모른대. 그냥 이쯤 하면 막가지 하는 거죠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욕하는 거야. 그 내가 그 말이 나온 게 검찰들이랑 모여서
검찰들이랑 모여갖고 평검사들이랑 같이 TV에서 맞짱 토론한 거 아니냐. 근데 이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똑같은 대답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깊이 있는 대답을 하다가 굉장히 화가 난 순간에 농담처럼 한 얘기 아니냐. 근데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말을 함부로 했다. 그래서 그때 조용해지는 거야. 다음은 뭘 잘못했냐 했더니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 대통령으로 인정도 안 하는 새끼들한테 그러면 농담 삼아 대통령 못해 먹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 그게 그렇게 물고 늘어질 거면 이명박이는 그동안에 이명박이 했던 막말에 대해서 왜 침묵하냐. 싹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옛날에도 이 방송을 하면서 들었던 게 뭐였냐면 너도 나도 노무현을 비판하고 조중동이 주도하면서 노무현을 비판하니까 노무현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덩달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문제야. 특히 이제 내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 왜 똑같냐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는 말 요즘 많이 듣죠. 불과 이게 한 2달 전까지도 그런 얘기 별로 없었어. 근데 여러분 이번 달부터 각종 게시판이나 댓글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다는 말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문재인 잘한다 분위기였고 막 뭔가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 2월달에 우리 그랬잖아. 봤잖아. 2월달에 문재인이 당대표 되니까 뭔가 이제 야권에도 희망이 생겼다 이러면서 막 새정연 지지율 올라가는 것 같고 막 축혀주는 것 같았잖아. 근데 뭔가 그동안에 문재인이 드러나게 뭘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문재인 욕이 늘어나고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이나 똑같다. 그러면서 막 글이 늘어났잖아. 왜겠어? 이게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재보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지. 재보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야. 그 문재인이 친노를 뭘 데리고 있는데 꼭 이러면 이제 낯선 인간들이 나타나갖고 문재인이 친노를 벌여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이 친노 누굴 데리고 있는데 문재인이 지금 친노 누구를 데리고 있어. 문재인이 친노를 벌여야 함. 문재인의 친노가 누구냐고. 지금 문재인의 친노가 누구야. 그리고 친노 아니 대한민국에서 친노 아닌 사람이 어딨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130명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 중에 지난 총선에서 노무현 정신 계승하겠다라고 주장 안 한 국회의원이 누구야. 누구야 박지원이는 노무현 정신 계승 안 하겠다 그랬어? 김한길이가 노무현 정신 계승 안 한다 그랬어? 2012년 총선에서 나는 노무현을 저주합니다. 노무현을 혐오합니다. 그런 인간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솔직히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 중에 친노 아닌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 왜 친노를 없애야 돼 이런 얘기 누가 만드는 거야? 당선될 때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 개 지랄을 해놓고 당선된 다음에 나는 비노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말이야. 국회의원 선거 때는 노무현 대통령 이름 팔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박지원도 그러더라. 박지원도. 그래갖고 당선된 다음엔 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현혹돼가지고 문재인이 친노를 벌여야 된다. 그러면 망치 부인은 친노냐?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친노 아니야.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난 친노 아니야. 나는 문재인이 당대표 되는 것도 반대한 사람이야. 나는 노무현을 팔고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친노냐? 그럼 난 친노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 살아있을 때 난 노무현 대통령 비판했고 그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도 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라면 밤새도록 욕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지금 노무현에 대한 공격은 너무나 비열하다. 그렇게 글 쓴 사람이야. 나는 친노 아니야. 분명히.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들 중에 친노가 아닌 사람이 어딨냐고. 어떤 놈이 노무현 대통령 폄하한다고 그러고 당선됐어. 나와봐. 지금 적어도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 중에
나는 친노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지. 노무현 정신 계승하겠다고 국회의원들 대놓고 된 다음에 딴 얘기하는 건 이건 진짜 거짓말이지. 박근혜가 무상보육 하겠다고 뻥치는 거랑 뭐가 달라. 당선되기 위해서는 노무현 팔고 당선된 다음에 나는 노무현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친노를 없애야 된다. 지랄 연병하지 말라 그래. 다 뒤져야지. 국회의원 나오지 마 그럼. 이래놓고 내년에 총선거 할 때 또 그럴까? 노무현 정신 계승한다고? 지랄들이야. 친노를 없애? 야, 대한민국에 지금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중에 김대중 노무현, 지금 세정한 국회의원 중에 김대중 노무현 저기 혐오한 사람 누구야? 손 들고 나와봐. 김대중 노무현 혐오한 사람 누구야? 나와봐. 분명히 밝혀. 친노 아니라면 그 친노 밝혀봐. 이것도 선거할 때는 꼭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개지랄 떨어놓고선 당선된 다음에 딴 얘기하고 앉아있어. 그 왜 그러냐. 이게 친노 대 비노 프레임.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야. 친노 대 비노로 이 언론에서 만들어낸 거야. 언론이라는 이름의 종편 쓰레기들이 친노 대 비노라고 만들어낸 거야.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을 친노와 비노로 갈라서 구분표를 만들어서 막 보여주고 지랄이야. 비노라고 얘기한 국회의원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와가지고 노무현 비판한 사람 있어? 노무현 욕하고 당선된 사람 있어? 아무도 없어. 근데 왜 걔가 비노야? 결국은요, 친노다 비노다 이거 종편과 국정원이 만들어낸 편가르기야. 국민을 영남과 호남으로 가르고 남자와 여자로 가르고 노인과 젊은이로 가르고 갈라치고, 그리고 야당 하나로 뭉쳐서 힘차게 싸워야 되는 사람들을 친노와 비노로 가르고, 결국 분열시키려는 분열 공작이라고. 근데 거기에 그냥 녹아 들어가가지고 문재인이 친노를 버려야 된다? 지랄하지 말라 그래. 친노를 버려야 되면 지금 새정치연합 130명 국회의원 다 그만둬야지. 안 그래?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 싹 다 다시 출마하면 안 되지. 다 친노인데. 친노 프레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뭐라 그러나 새정치연합 안에 노무현을 존나 팔어. 평상시에 노무현을 존나 파는데 그 일상적인 정치하는 모습이 그다지 신뢰감이 안 간 인간들이 좀 있긴 있어. 무조건 노무현 대통령 팔고 국회의원이 되는데, 국회의원이나 무슨 지방단체장이 돼. 근데 하는 짓거리가 별로 깨끗하지 못한,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 후보들 중에도 그렇고 뭐 지금 당선된 자들 중에도 그런 인간들이 몇몇 있긴 마찬가지야. 그러면 그런 인간들은 뭐 노무현을 팔기 때문에 잘못된 거냐? 노무현 안 팔고도 그런 짓거리 하는 인간들 또 있어. 노무현을 막 팔면서 그러면서 그 뭐 친노 그러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지. 그러면 그 걔네들만 잘못한 거냐? 노무현을 자기는 비노라고 그러면서도 지들도 구린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결국은 개인의 인격의 문제이지 그게 친노다 비노다 그건 전부 다 만들어낸 틀인 거지. 만들어낸 틀인 거고, 솔직히 뭐 친노 의원이다 뭐 친노 팔고 다니는 애들 보다 뭐 새누리당보다 못한 애들은 없는 거 아니야? 새누리당보다 그렇게 지나치게 못된 짓은 못하잖아. 왜? 단지 노무현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하나만 잘못해도 언론에서 개지랄 떠니까 언론 눈치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 무슨 문재인 밤새도록 문재인 욕하고 친노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인간들 정말 나한테 그런 거 보내지 마. 잠깐만요. 요즘은 인간이 아니라 벌레들이 채팅을 하나 봐. 앞뒤가 안 맞는 인간들이 친노 이기야가 뭐야?
친노다 이기야가 뭐야? 예. 누가 선동을 했는데, 내 얘기를 듣고 뭔가 막 마음이 움직여? 이제 문재인 욕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막 자각과 각성이 돼? 쥐가 흔들려놓고 나한테 지랄이야. 그죠? 그럼 이제 오늘이 천안함 5주년이니까, 예, 천안함 5주년이니까, 우리 천안함 관련된 뉴스 하나, 보고 갑시다. 예. 천안함 관련된 뉴스가 뭐냐면, 이 뉴스예요. 천안함 이후의 계급차별, 일부 간부는 영전, 병사들은 후유증. 천안함 5주기 살아남은 사람들은 징계받은 군 간부는 소수, 일부는 진급까지, 영관급은 상당수 현역, 부사관 병사들은 전역해 사회 복귀. 또 우리 그냥 숲속의 참치의 부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죠? 예. 천안함 사건 당시 군 주요 직책에 있던 이들은 5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 군복을 벗은 상태다. 그러나 당시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군 간부는 소수였고 그나마 대부분 가벼운 징계였다. 심지어 일부는 징계를 받고도 진급까지 한 뒤 명예롭게 전역했다.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으나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것이다. 김태형 당시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다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자 물러났다. 만약에 노무현 때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다면 노무현 정부의 국방장관이 그 몇 달을 더 버틸 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 장관은 그 당시에 그 6개월을 더 버티다가 연평도로 물러났어. 김 전 장관은 이듬해 군자녀 기숙형 사립학교인 한민고등학교의 이사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2010년 6월 그 연봉도 높아요. 전역한 이상의 합참의장은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경남 사천 지역구 공천을 신청하는 등 정치에 관심을 보였으며 천안함 장병을 죽게 만든 지휘관이 사천에 공천을 신청했대. 각종 강연 요청에도 자주 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에는 안양대 석좌 교수로도 위촉됐다. 당시 감사원은 관련자 25명을 징계하라고 국방부에 통고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6명만 축소 징계했다. 가장 무거운 징계였던 정직 3월. 정직 3개월을 받은 김동식 해군 2함대 사령관은 이후 해군 작전사령부 사령관 등을 거친 뒤 2013년 12월 전역했다. 김 전 사령관은 전투 준비 태세 태만이라는 징계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계 무효 소송까지 냈으나 1, 2심에서 패소했다. 우리나라 법원이 전투 준비 태세 태만이라고 인정했다는 얘기야. 근신 처분을 받은 김학주 당시 합참 작전부장은 이듬해 11월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며 육군 단장, 즉 중장에 임명돼 면죄부 인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김 전 본부장은 이후 항공작전 사령관을 거쳐 전역한 뒤 올해 1월 국방부 군구조 국방운영개혁 추진실장에 임용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견책을 받은 황중선 당시 합참작전본부장과 감봉 처분을 받은 박정화 해군작전사령관은 각각 3군 사령부 부사령관과 해군작전사 정책연구관을 거쳐 전역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 전 본부장은 예편된 뒤 신앙활동에 열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박 전 사령관 등은 장성 모임 같은 데도 잘 얼굴을 비치지 않는 대외활동을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징계를 받은 영광급 간부 2명은 모두 현역으로 복무 중이다. 박동선 당시 2함대 작전参謀장은 양만춘 함장 등을 거쳐 현재 제11 구축함 전대장을 맡고 있고 이원보 2함대 22전대장은 진해기지 사령부
근무지원 전대장을 거쳐 해양정보단장을 맡고 있다. 당시 대령이었던 이들은 장성 진급에서 거푸 탈락했다. 당시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은 후방지원부대에 근무하고 있다. 전투발전 평가단 미래개념 담당, 해군 기록물 관리단 보존기록물 연구위원, 교육사 기준 교리처장 등을 거쳐 현재 해군작전사 8전단 종합전술훈련 대대장을 맡고 있다. 최중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도 당시 상황이 생생하다. 특히 3월이 되면 잠 못 이루는 날이 많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당시 천안함에 근무했던 생존 장병은 모두 58명이다. 이 중 32명이 여전히 군에 남아있다. 당시 부장이었던 김아묵의 소령이 해양정보단 대잠 전술분석 담당으로 근무하는 등 위관급 이상 장교 7명이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다. 또 조타장 김아묵의 원사 등 부사관 25명도 육상과 해상에서 그날의 악몽을 이겨내고 있다. 병사와 일부 부사관 등 나머지 26명은 전역해 사회에 복귀했다. 절반 정도는 취업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김아묵의 중사는 2012년 11월 전역한 뒤 해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0년 5월 제대한 전아묵의 병장은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또 당시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7급에 등록된 김아묵의 병장은 국내 프로축구 구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내에서 학업을 계속하거나 유학길에 오른 이들도 있다. 김아묵의 하사와 이아묵의 병장, 전아묵의 병장 등은 각각 대구대, 대전대, 부경대 등에 재학 중이고 당시 부상으로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신아묵의 하사 등 4명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중국 등에 유학 중이다. 이들은 매년 사고인 3월 26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에 정기 모임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당시 사고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호국보훈협회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56%가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호소했다. 사고 당시 하사로 복무하다 지난해 3월 전역한 라정수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가 물으면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다. 자다 깨달을 반복하고 일어나도 개운함을 못 느낀 지 꽤 됐다고 말했다. 일반 사병들은 이렇게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휘부였던 장교들은 징계는 너무나 약소하게 받고 심지어 징계 처분 소송까지 하고 패소를 했어도 잘 나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지금 대한민국 함선이 북한군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어. 공격을 당해서 부하들이 46명이 죽은 함선의 함장이야. 그러면 원래 대한민국 군법에서는 이거는 그 사령관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 근데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훈장을 줬죠. 적군의 어뢰를 맞았다고 훈장을 줬어. 그게 말이 되냐고. 뭐 최원일 저 사람이 양심상 거절은 했지만 정부에서 그 상을 주기로 했다니까. 훈장을 주기로 했다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뭐 군대 안 갔다 왔으면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 야 그럼 군대 안 갔다 온 박근혜는 어떻게 되냐? 군대 안 갔다 온 박근혜는 국군 통수권 가지면 안 되겠지? 그 당시에 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우리의 죄 없는 사병 46명이 죽은 사건이라고 발표해 놓고 그 당시에 지휘부를 죄 승진시켰다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 다음에 이게 천안함이 혼자 가다가 만약에 천안함이 혼자 가다가 공격을 당했다면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근처에 22척의 배가 떠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 당시에 24시간 동안 그게 또 훈련 중이었어. 한미연합 훈련 중. 자, 여러분 이거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또 집중해서 들어봐. 그 당시에 천안함이 공격당한 날이 그냥 천안함이 뭐 놀러가다 당한 게 아니야. 한미연합 해군이 대잠수함 훈련 중에 있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잠수함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의 함선을 박살을 내고 도망을 갔는데 22척의 한미연합 해군이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했다는 거야. 기록이 없다니까? 그 잠수함에 대한 기록이? 그 기록 봤어요? 본 사람 없어. 그래놓고 그 잠수함, 그럼 북한의 잠수함은 어떤 잠수함이냐?
그랬더니만 뭐 처음엔 150톤이라 했다가 80몇 톤이라 했다가 뭐 90몇 톤이 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마다 그 북한의 잠수함의 존재도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사건의 발생 시간도 다 다르다는 거야, 보고서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요, 정말로 북한군이 그랬다면 대한민국 안보가 구멍났다는 얘기야. 한미연합해군 22척의 배가 잠수함 하나를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놓고 그 훈련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예비군, 일본의 군대에서도 비웃고 러시아 해군도 비웃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고를 당했으면 그 관련되어 있는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건 군 작전 중이었다니까. 대잠수함 작전 중에 그런 일을 당해놓고 어떻게 처벌을 안 받아. 도리어 훈장을 받고 어떻게 승진을 해. 그게 말이 돼? 그래놓고 천안함에 대해서 진실을 확인하자 그러면 네 조국이 어디니? 내 조국은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야. 진실의 가치를 아는 나라 대한민국이야. 어따 대고 네 조국이 어디냐는 개소리야. 그러면 나오는 말이 그거야. 북한이 안 그랬으면 왜 침몰했냐. 세월호도 북한이 그랬냐 그럼? 배가 침몰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 배가 침몰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 배가 침몰했으니까 무조건 북한 탓이다. 그게 지금 어느 나라 말이야. 지금 북한이 그랬다는 증거를 대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그랬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거 아니야. 증거도 못 내놓고 북한이 아니면 누가 그랬냐. 그 말이 되냐고. 그러면 여기서 반토막난 이유가 뭔데요? 질문 잘했어요. 내가 천안함 때 하루에 뉴스를 수천 개를 읽었거든. 그래서 내가 천안함과 관계돼서는 내 조금 알아. 자, 우리 망치부인방에 함께 읽는 뉴스에 가서 천안함 쳐봐. 2010년 3월 26일부터 나온 진짜 수만 개 뉴스가 있으니까 가서 거기 내가 얘기한 거 거기 다 나와.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 뉴스에 나왔던 얘기야. 그러면 천안함은 그러면 왜 쪼개졌는가? 이게 천안함의 역사부터 시작이 돼요. 이 천안함이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그 2010년으로부터 18년 전. 그러니까 88년? 1988년인가에 아니 90년대 초반인가? 90년대 초반인가에 천안함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천안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설계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제 우리의 수군을 해군을 육성 강화해야 된다. 해군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국방 목표를 가지고 배를 만들기로 한 거야. 배를 수십 척을 20척인가를 하여튼 수십 척을 만들기로 했대. 근데 그 당시에 돈이 없었던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 대부분이 육군이 써. 대부분 육군이 쓰고 해군하고 공군의 예산은 쥐꼬리만큼 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해군의 예산이 부족했어. 그런데 그 당시에 교체해야 될 함선이 많았던 거야. 전함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2000톤으로 설계를 한 배인데 돈이 없어갖고 1200톤으로 축소를 한 거야. 2000톤짜리 배를 하고 설계를 해놓고 1200톤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천안함에 장착된 무기들은 2000톤급 무기였던 거야. 그러면 이 무기들이 보통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뒤쪽에 무기가 설치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무기가 2000톤 배에 맞는 즉 800톤이 오버되는 무기를 이 천안함이 싣고 다녔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뉴스를 다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천안함이 수시로 물이 샜다는 거야.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 배가 계속해서 뒷부분이 지나치게 무겁게 다녔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뭐라 그러나 욕실 물에다가 긴 배 모양, 애들 배 모양으로 한쪽을 눌러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부분이 떠. 그러면 앞부분이 뜨는데 이 뜬 부분의 부피의 무게가 600톤이야. 그러면 600톤의 앞부분이 떠서 다닌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배 가운데 부분이 계속해서 피로가 누적됐다는 거야. 계속해서 피로가 누적이 돼서 그 누적된 부분이 계속 바닷물이 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안함에서 근무했던 장병들의 증언이 그 당시 엄청 나왔어. 항상 물이 샜다. 그래서 그 당시 천안함도 그 훈련 직전에 그 수리 중이었다. 침수, 그러니까 그 배에 물이 새니까 그 침수에 대한 그 수리 중이었던 거야. 그런데다가 이 배가, 그러니까 원래 2,000톤짜리 무게를 싣고 다니다 보니까 배의 수명이 줄어드는 거야. 원래 20년 정도는 거뜬해야 되는데 이미 이게 10년이 넘었을 때부터 배가 힘들어 했다는 거지. 근데 이걸 18년, 그리고 원래 수명이 15년인가? 아니야, 하여튼 원래 수명보다 이 천안함이 3년인가를 연장했대요. 원래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정도를 오바해서 다녔던 거야. 그러다가 소위 어저께 내가 보여드린 사진 있었잖아요. 좌초. 그 백령도 앞바다에 그 모래톱에 배가 좌초가 된 거야. 왜? 이 최원일이라는 사람이 천안함에 함장이 된 게 한 달도 안 된 상태였어. 한 달도 안 돼서 그 배에 함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훈련 중에 가면 안 되는 해로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게 좌초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9시 15분에 좌초됐다는 해경에 신고를 해요. 천안함에서. 그러면 좌초된 상태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유를 몰라. 왜 배를 뺐는지. 배를 빼가지고 깊은 바다로 가서 그 깊은 바다로 가기 시작하니까 이 해군 작전사령부에 보고서가 올라와요. 지금 천안함이 좌초 이후에 침수, 배 안에 그 물이 들어차고 있다. 그래서 이 천안함 가운데 부분이 좀 비어 있었대. 비어 있는 부분에 물이 막 들어찬다는 사고 보고가 올라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완전히 침수되는 게 45분경에 이제 쪼개져서 침수가 된 거지. 그걸 피로 파괴라고. 예. 좌초로 그렇게 된다니까. 좌초로 그렇게 쪼개진 배의 증거도 있다고. 제주도 앞바다에서, 그러니까 이미 그 전해에도 한 해 전에도 중국 배가 좌초돼서 쪼개졌고,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 발생하고 한 달 만에 제주도 앞바다에 또 좌초해서 쪼개진 배가 있다고. 좌초가 된 다음에 배가 쪼개진다고. 쪼개질 수 있다고. 그리고 제주도 앞바다에서 좌초된 후에 쪼개진 배가 천안함이랑 똑같이 찢어져 있다고. 그리고 이 좌초됐다는 증거 자료가 있다니까. 좌초됐다는 증거 해도가 있고 국방부가 설명했던, 그리고 해경에다 좌초됐다고 신고한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좌초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그건 빼도 박도 다 증거가 있는 거야. 그러나 북한이 그랬다는, 좌초라고 보고도 했다니까. 보고문도 있어. 그러면 좌초가 뭐죠? 좌초라는 게 뭐냐면, 자, 난 그래도 절망하지 않아. 좌초가 뭔지 설명해 줄게. 우리나라의 서해 바다는 원래 육지였어. 원래 이렇게 중국이랑 붙어있는 육지였는데, 이 육지였던 이 서해 바다에서 이 우리나라의 동해 쪽이 그러니까 일단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이 서해 바다가 잠긴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이 동해 바다 쪽으로 융기 현상이 벌어져. 우리나라 동해 바다 옆에 일본이 있잖아. 근데 그 일본부터가 뭐냐면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거야. 너의 질문을 기다렸어. 자, 이게 이제 지도야. 여기 지도를 보면 이 부분이 태평양이야. 이게 지금 태평양인데 이게 미국이야. 미국과 그 다음에 이게 일본이야. 미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뭐라고 불러? 태평양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 태평양은 굉장히 동그랗잖아. 북미부터 남미,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일본 옆으로 해가지고 필리핀 이렇게 쭉 연결되잖아요. 요 동그란 이 태평양을 둘러싼 그 지구의 판이라는 게 있어. 이 지구의 겉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지구 안으로 들어가면 멘틀이라는 게 있고, 그 멘틀이라는 거 위에 그 지표면이 올라와 있는데, 이 지표면들이 소위 여러 개의 판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 나눠져 있는 판들이 멘틀의 대류 작용에 의해서 움직여. 그래서 이 대륙의 이동설 들어봤지? 대륙 이동설. 그 중에 이 환태평양, 그러니까 이 태평양을 둘러싼 조산대라는 게 있어. 환태평양 조산대 찾아봐. 사전에 나와. 그러면 이 환태평양 조산대가 일본을 지나가. 그럼 바로 일본 옆에 우리 동해바다가 있는 거야. 바로 이 부분이 이 태평양판과 아시아판이 충돌하는 지점이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 이 우리나라 동해바다 쪽이 소위
융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떠오른 거야. 융기라는 말은 뭐냐면 지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융기야. 그래서 이게 원래 이랬던 땅이 동쪽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백산맥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태백산맥이 되면서 서부 지역은 가라앉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육지였고 산악지대였던 게 이 서해바다가 그런 데인 거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아는 척, 내가 이제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지리 시간에 나와. 중학교 1학년 사회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사회 시간에도 나와. 너 고등학교 안 나왔지? 좌우지간. 그래서 서해 바다는 원래 산지였던 거야. 그래서 이 서해하고 남해 바다가 그 서남부 지역, 여기가 원래 육지였기 때문에 이 바닷속에 산이 옛날 산이 있는 거야. 그 산들이 높은 산은 섬으로 나와 있고, 서해 바다하고 남해 바다를 뭐라고 불러? 다도해라 그러잖아. 물에 잠겨 있지만 옛날에 산이었던 데가 섬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낮은 산들은 지금 서해 바다 속에 잠겨 있는 암초들이라고 보이는 거지. 암초라고. 그래서 이 암초라는 게 뭐냐면 숨겨져 있는 그 바닷속 섬이야. 그 숨겨져 있는 바닷속 섬이 서해 바다에 엄청 많아. 그러면 이 서해 바다가 숨겨져 있는 바닷속 섬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해류가 급박하게 흐르는 거예요. 해류가 무섭게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야 되잖아. 근데 장애물이 있어. 그러면 같은 양의 물이 흘러야 되는데 좁은 협곡으로 물살이 갈라지면서 물살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그래서 서해 바다가 옛날부터 어떤 바다야? 굉장히 무서운 바다였던 거야. 옛날에 심청전에는 뭐라고 나와? 인당수. 심청전이라는 그 고전 소설에 보면 중국 상인들이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서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 서해 바다가 막 광풍이 일어가지고 광풍이 일고 막 해류가 급해가지고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바다를 건넜다는 그 바다, 그게 서해 바다야. 그래서 이 좌초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 섬 위에 배가 걸리는 현상, 그걸 좌초라 그래. 예. 자, 아까 질문한 친구 알아들었어? 이 질문한 친구 알아들었어요? 좌초가 뭔지? 그러면 이 좌초가, 그럼 좌초의 증거, 이게 또 신문 뉴스로 나와 있잖아요. 예, 한번 볼까요? 그때 어저께 뭐라고 했더라? 국방부 좌초 지점